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가 좀 복잡하죠? 그래도 우리는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또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시라면 그건 확실한 거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합격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다고 해서 저 복잡한 사례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제가 좀 더 힘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어떤 증거냐 이거죠. 어떤 증거냐 요걸 찾아내시고 그럼 당해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뭐냐 이 두 가지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 요건과 그 다음에 사안을 포섭하시면 여러분 정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례를 좀 보죠. 갑과 을은 공모에서 프랑스 엘사의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여성용 위조 상표 가방 20점을 판매해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을 했다. 이에 검사는 정상을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피고인은 아마 갑이 되겠죠. 약식 기소를 하고 을에 대해서는 기소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하니까 피고인이 돌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경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사경 작성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면 을은 이제 공범이 되겠죠.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이거 진술서가 되겠죠. 네, 그럼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볼까요?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경 작성이니까 이건 312조 몇 항이 되겠어요? 3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니까 이거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니까 역시 312조 3항이 되는 거죠. 다만 이때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때 내용 인정은 당연히 피고인이 할 거고 이 경우에 내용 인정은 공범인 을이 해야 됩니까? 갑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갑이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점. 그 다음에 피고인이 경찰에 작성한 진술서인데 이거는 진술서에 대한 거니까 수사 단계니까 이거 312조 5항인데요. 5항은 1항부터 4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경찰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죠? 312조 예, 몇 항이에요? 3항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위 각 증거에 대해서 모두 내용을 부인하였다. 이 내용 부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이 세 개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벌써 결론이 난 거죠. 검사는 을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였으나 소환장이 을에 대해서 불능이 되고 소환장 불능, 송달 불능이죠. 소재 탐지조차 불능으로 되자 피고인을 수사했던 사법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그 사법경찰관은 수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즉 조사자의 증언이죠. 조사자의 증언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316조고 피고인의 진술이니까 316조 몇 항이에요? 1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 요건이죠? 특신 상태가 요건이 되죠. 예, 요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고 그때 증거 능력 요건이 뭐냐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네, 재밌기도 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거죠.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에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 결론합니다. 증거 능력 없어요. 이 사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 증언의 증거 능력 요거는 앞서 요 마지막 나온 겁니다. 316조 1항 이때 특신상태가 문제되는데 이 설문의 경우에는 특신상태가 부정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만약 위 조서와 진술서 모두가 증거 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있다면
그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건 뭐가 문제되겠어요? 자백의 보강 법칙입니다. 우리 단문으로는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례를 논의할 때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만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강 증거를 요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이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조사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자의 입을 빌려서 피고인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피고인의 자백과 다르지 않죠. 예. 그렇다면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답은 이 사례에서 만약 검사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치재판을 청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검사 역시 정치재판 청구 기간 내에 정치재판을 청구하였다면 자,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 이건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이 사례에서 만약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출정하지 않고 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출정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무슨 문제예요? 피고인이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318조 2항 있지 않습니까? 증거동의 의제죠? 증거동의 의제가 되느냐? 이 문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 각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는 인정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1심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요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증거 동의를 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항소심에서 위 각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증거 동의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 증거 동의 처리의 시기가 문제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논점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요거는 312조 제3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 몇 번이고 반복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인정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죠?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바로 그 얘기고요. 그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갑이 공판기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판정에서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 잠깐 봤던 것처럼 각 증거에 대해서 모두 내용 부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부인했으니까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을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럼 이때 이 논점은 뭐냐면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과 을이 공범이니까요. 자, 이럴 경우에 312조 제3항이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사항이 적용될 것이냐가 사실 먼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내용 인정을 누가 할 것이냐 공범이 해야 되느냐 피고인이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정 요건이 나오는데 해석상 312조 제4항이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3항이 적용될 것이냐 이런 견해 대입이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 판례는 3항을 적용하면서 내용 인정은 피고인이 하다 이런 얘기죠. 312조 제3항은 검사위에 수사기 작성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위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자,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당해 피고인이 여기서 갑이 되는 거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봤던 것처럼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서의 증거 능력인데, 이건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은 312조 5항은 수사 단계에서,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근데 이 진술서에 대해서는 1항부터 4항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류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분류할까? 만약에 물론 이제 피의자가 되겠지만 피고인과 피고인 아닌 자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검사에게 제출했느냐 아니면 사경에게 제출했느냐, 이거는 검사나 사경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몇 조로 가라고요? 몇 항으로? 312조 1항과 2항으로 가라, 3항으로 가라, 얘는 4항으로 가라, 이거죠. 이때는 참고인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이니까 요거는 피고인이고 또 제출의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312조 제3항이 적용되고, 312조 제3항이라고 한다면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이미 내용을 부인했죠. 따라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으로 오셔서 조사자 증언 문제가 됩니다. 요거를 조금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지금 봤던 312조 제3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어떤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범죄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갑을 사경, 예컨대 A가 조사를 해서 피신조서를 작성했다 이거죠. 그럼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 제3항에 의해서 내용을 인정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경찰 수사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거예요. 기껏 조사해 본들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바꿔볼까?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 사경을 공판정에 불러서 진술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경은 피고인이 아닌 자고, 사경이 하는 말은 조사 단계에서 갑이 자기에게 해준 말이니까 피고인의 진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316조 1항이 문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법 시대에서는 이 316조 1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그 대법원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래서 국법 시대에서는 316조 1항에 의해서, 즉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 이때 316조 1항이 존재했었는데 이걸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개정법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 이 항목에 조사자를 포함시켰어요. 조사자를.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을 부인해서 증거를 쓸 수 없는데, 이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경 A의 공판정의 진술을 요거를 증거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316조 1항에 의해서, 즉 어떤 조건이죠? 특신 상태만 인정되면,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 과정이 되겠죠. 사경 A가 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의 진술이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 있었느냐
없었냐를 가지고 당해 조사자의 증언에 증언 능력을 인정하거나 않거나 하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조사자 증언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7년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안은 바로 그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바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법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이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312조 1항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피고인이 아닌 자, 괄호 열고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자, 이 자가 누구예요? 바로 조사자가 되겠죠. 피고인이 아닌 자에는 이 조사자가 포함된다. 그래서 조사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한 것일 때는 그 진술이 이 요건이죠. 특히 신빙하신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하나요?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현행법에서는 이 조사자 증언제도를 도입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법시대의 판례가 나온 거죠. 예. 국법시대의 판례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걸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입 취지는 뭐 참고해 주시면 돼요. 결국 뭐 여기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실효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최근 이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론 이것이 이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발표도 됐던데 그래서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권을 좀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줘야 되겠다 이게 정부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과 검찰 내부에서 뭐 반발이 좀 있겠죠. 그래서 수사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측면 또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증거능력 요건은 316조 1항이니까 결국 특신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특신상태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 진술자의 진술의 획득 과정이 법관 면전에서의 진술에 준할 정도로 공정한 신문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뭐 근데 고문을 가했다거나 뭐 이런 정황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신 상태를 부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가정적인 판단하셔도 됩니다. 특신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사자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 이건 이른바 자백의 보강 법칙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진술은요, A의 진술은, 이 조사자가 여기 A입니까? 혹시 또 혼동하실까봐 제가 임의로 A라고 써놨는데요. 여기 사경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냥 A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의 진술은 A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 갑이 A에게 들려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경 A의 입을 빌려서 갑의 진술을 공판정에 보고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갑의 진술이고 갑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것만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이른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논점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확인해 본다면 자, 의의가 나오죠.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 능력 있는 자백에 의해서 법관이 유죄심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게 310조 좀 풀이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백의 보강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조사자의 증언은 피고인의 자백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적용돼야 되고요. 그런데 선문의 경우에는 이 증언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죄 판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에서는 약식명령에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한 거죠. 정지재판을 청구했는데 이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둔 규정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믿자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1,000,000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냐 문제 되는데, 이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별도의 조문이 있어요. 원래 여기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한 것이거든요. 형사소송법 368조, 396조의 2, 이거는 항소와 상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소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인정한 건데, 그런데 정식재판 청구는 상소가 아니거든요. 상소라고 하는 것은 종국 판결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상급법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소가 아니라서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457조의 2 규정이에요. 예.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하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또 그래서 특별히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거죠. 판례는 즉결심판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다. 자, 가압의 정식재판 청구에도 당연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 1,000,000원보다 더 중하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 라번이 되겠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증거동의가 의제될 수 있는 사항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동의를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의 논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먼저 증거동의 대상이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라 아닙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먼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314조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됐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위의 증거는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진술서, 이것들 아니에요. 예. 그때 내용의 인정을 다 누가 해야 됩니까? 피고인이 해야 되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314조 같은 경우에는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경 작성 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요. 예, 314조가 적용될 수 있겠느냐 문제인데, 지금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 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안에서도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갑의 진술에 대해서는 31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14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인정해야 될 자가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예, 따라서 의뢰 피의자 신문조서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되는 것이 증거동의 의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 없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그때 과연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조사를 차해서 증거동의를 의지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이게 바로 어제 공부했던 318조 2항 아닙니까?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증거동의 의제는 피고인이 공판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증거 동의가 의제될 수 있는 경우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첫째, 피고인이 법인인데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또 경미사건과 공소기각, 면소재판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예,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증거동의도 의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사안이었었어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제1회 공판기의 소환장을 직접 송달을 받고도 출정하지 않고 제2회 공판기의 소환장을 직접 송달을 받고도 출정하지 않아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경우 각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동의가 의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다, 뭐 법적 성격 뭐 이런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사례에서는. 그래서 철회가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 문제인데, 학설 대립이 있었죠. 증거조사 시행 전까지,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통설이나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죠. 증거조사 완료될 때까지 가능하다.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나올 텐데요. 예.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여기 취소, 철회가 나오죠? 따라서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이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 항소심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증거동의 철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철회의 효력은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이미 한 증거동의의 의제는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각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 능력은 그대로 인정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재밌으시죠? 자,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24번 사례 한번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장황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요거는 어떤 사례냐 하면은, 예, 교통사고 사건이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음주운전 한 것으로 의심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사람이 의식이 없어서, 체열 동의를 얻어서, 여기, 처로부터 체열 동의를 얻어서, 의사로 하여금 체열을 하였으나, 체열 전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문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예. 이때 가배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판명되었고, 이를 기초로 주치운전자 적발 보고서가 작성되었어요. 한편 사경 B는 자동차 외부로 튕겨져 나온 가배 수첩에, 가배 수첩이 있었죠. 공공부 을 과장 3,000만 원 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갑이 공무원 을에게 뇌물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 위수첩을 압수하였습니다. 갑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 뇌물 공유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을은 반면에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기소하게 됐는데 먼저 갑에 대해서 이거죠. 자, 갑은 법정에서 음주 사실은 자백하면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감정서나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했어요. 이 경우 위 감정서, 주치운전 적발보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논점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강제 체열을 할 수 있느냐, 체열한다면 어떤 요건에서 할 수 있느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되는 건데요. 이 사안에서는 다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강제 체열함에 있어서 영장주의에 적용이 있겠느냐, 그럼 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되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예. 그럼 이건 뭘까요? 마치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사후영장이 필요한 건데 사후영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죠? 이 체열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처인 병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후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영장이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건 영장주의 위반이 됩니다. 영장주의 위반이니까 이게 다 위법수입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때 갑이 동의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위법수입 증거가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일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영장주의 위반의 경우에는 증거 동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는 뇌물 공유에 대한 증거로 갑의 수첩을 제출했는데, 위 수첩은 갑이 정으로부터 폐기물 사업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내가 공공공무원 무슨 과장에게 3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어찌 보게 되면 피고인의 자백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걸 피고인의 단순한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업무상 통상 작성하는 문서로 보는 거죠. 315조 제2호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독립된 증거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자백이라기보다는 업무상 통상 작성하는 문서이고, 이거는 자백이 아닌 그 외의 독립된 증거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자백을 보강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보강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판례가 꽤 오래된 전에 나온 판례인데 여기 시험에 나왔군요. 이 경우 법원은 갑의 자백과 위 수첩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 결론은 우리 판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 그 다음에 을에 대해서 뇌물 수수죄죠. 법정에서 사법경찰가 작성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하면 모두 부동의했어요. 여기서 갑이 법정에서 경찰 및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한 대로 조사에 기대었다고 증언했다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거죠.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 실제로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가번에 있군요. 요 나번에서는 그 뇌물수수에 대한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 있군요. 요 점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갑에 대한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을의 법정 진술의 증명을 다투기 위해서 탄핵 증거가 되겠죠. 또 사안을 달리해서 갑이 법정에서 뇌물 공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역시 갑의 법정 진술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다투기 위해서, 즉 탄핵 증거를 쓸 수 있느냐.
또 사안을 달리해서 을은 갑으로부터 3천만 원 받은 것은 맞지만 갑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을이 갑으로부터 3천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을이 갑으로부터 3천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소장 변경의 여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공소장 변경의 여부. 그래서 이건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예로 우리가 들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강제체결 문제인데, 이 강제체결은 특별히 문제일 것은 없겠습니다. 피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다. 대개 음주, 운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즉 감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물론 동의가 있다면 강제체결이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처의 동의였으니까 이건 강제체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강제체결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허용된다면 그 요건이 뭐냐가 문제되는데, 학설상 논의는 있어요. 강제체결에 대해서 이거를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허용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주사기로 혈액의 일부를 채취하는 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한다면 강제체결이 피체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 요건도 좀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허용 여부의 요건인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체내 강제수사는 피검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강제체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시행되는 방법인데,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한 피검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서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요건은 그거예요. 강제채취가 필요하고 증거로서 중요하고 채취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강제체결이 허용된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사안에서 따라서 강제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체결이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때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절차 요건으로서 어떤 영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증영장으로 족하다, 압수수색영장으로 족하다, 감정처분허가장이 필요하다, 아니다, 검증영장과 그 다음에 감정처분허가장이 모두 필요하다, 이런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것이 꼭 무슨 영장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이때 영장의 종류 문제 안 되죠? 또 둘을 같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강제체결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뤄졌다면, 이러한 감정 결과 보고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라는 판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하도 같은 취지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판례는 결국 뭐냐면은 강제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건 감정처분허가장이건 필요하다는 영장을 발부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결국 뭐죠? 어떠한 영장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용영장이 필요한데, 다만 216조 3항, 예, 이거는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에요. 이때 영장주의 위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사후 영장은 필요합니다. 예. 여기 우리 판례가 바로 이건데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강제체결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 결과 보고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입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절차 위반 A가 적법 절차의 실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다는 얘기예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혈액이 위법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보고서 등은 다 뭐예요? 위법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위법수의 증거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동의해 줬는데 과연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되겠죠. 앞으로는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논의입니다. 위법수의 증거에 대해서 당사자 동의가 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영장주의에 관한 위법수의 증거는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법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강제나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영장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적법 절차의 실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죠. 유죄의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 동의 대상이 아니다. 증거 동의 대상이 아니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검사는 뇌물 공여에 대한 증거로 갑이 수첩을 제출했는데 이 자백과 이 수첩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느냐 문제죠. 여기서 이제 수첩이 쉽게 말하면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 자백의 보강 측에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백과 그 다음에 보강증거인데요.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보강증거는 자백 이외에 독립된 증거라 해야 돼요. 독립증거라 됩니다. 즉 자백을 10번 했다. 그건 보강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자백이 아닌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증거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수첩 메모가 요게 과연 자백이냐 아니냐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것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대목이죠. 수첩의 독립증거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긍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 판례가 중요하죠. 우리 판례는 독립된 증거로 보게 됩니다. 피고인이 뇌물 공여의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이거는 이제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작성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 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서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으로 볼 수 없다. 자, 그 얘기예요. 계속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 기재 내용은 자백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독립된 증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보강 증거 능력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의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서 유죄 인정 등과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을에 대해서 을은 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하며 모두 부동의했는데 여기서 갑이 법정에서요 경찰 및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진술한 대로 조사에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경우에 갑에 대한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건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범에 대한 그죠?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뭐라 그랬죠? 312조 제3항 내용 인정이 되는데 그때 내용은 피고인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경 작성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동의하고 있죠? 그죠? 사안의 경우 예, 이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사안의 경우 어떻게 됐어요? 갑이 성립의 인정을 인정한 사실이 있을 뿐 을은 갑에 대한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을에 대한 공판 절차에서 유죄 인정 증거로 쓰일 수는 없겠다 이거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내용을 부인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 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성립의 진정. 다만 이때 성립의 진정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문제인데, 이 성립의 진정은 진술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네, 따라서 내용 인정과 달리 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거는 몇 조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312조 사항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공범이니까. 그래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주면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현행법의 해석상 성립의 진정이 원 진술자의 공판 준비나 공판 길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함을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증명이 되고, 이 대목이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바로 반대 신문이죠. 이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을의 법정 진술의 증명을 다투기 위해서 그죠? 갑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탄핵 증거의 대상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먼저 탄핵 증거가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정설, 비한정설, 절충설, 그 다음에 이원설 이렇게 나눠졌던 거죠. 그 학설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정설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요. 한정설은 자기 모순 진술에 국한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의 경우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가지고 을의 법정 진술의 증명을 다투는 것이니까 이건 자기 모순의 진술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탄핵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갑이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갑의 법정 진술의 증명을 다투기 위해서 피의자 단계에서는 자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자백을 했는데 공판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니 공판정에서의 부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가지고 탄핵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는 피고인의 진술도 탄핵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어제 봤듯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설들은 피고인의 자백은 탄핵할 수 없다 이런 소옥설과 가능하다라고 하는 적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인정합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임의성에 의심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에 의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갑이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러한 갑의 법정 진술을 다투기 위해서 갑에 대한 수사 단계가 되겠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연히 법정 진술 이전의 진술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진술 이전에 행하여진 진술이어야 되지, 사후적으로 취득한 진술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안을 달리해서
을은 갑으로부터 3천만 원 받은 것은 맞지만, 요거는 공소장 변경의 요부 문제라 그랬죠? 즉, 공소장에는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에 따르는 금융이자, 법정 이자보다 좀 싼 이자니까 그만큼의 경제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는데, 이른바 사식일설, 당해 공소장 변경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실제로 3천만 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 여지가 없어요. 다만 그걸 평가를 3천만 원 자체가 이익이냐 아니고 3천만 원에 따른 금융 이자가 이익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적 평가만 발휘하는 경우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게 본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확인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학설 대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어요. 동일발조설 중요하지 않고 법률 구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기재설 입장이고, 우리 판례의 입장은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이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반대로 없다면 공소장 변경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죠? 반면에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안에서 필요성의 판단 기준이 좀 나옵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건이 같거나 다르거나 문제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뭡니까? 이거 판례를 소개한 거군요.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금품을 수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여했다는 범죄 사실 위주로 인정한 것,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위협하다고 한 사례.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여했다는,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우리 판례 입장으로 봐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자백과 보강 증거, 자백의 보강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